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네요. 동학 오래된 미래 제4강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역사 속 동학의 얼굴들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강의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하실 테니까 저는 이제 광고 말씀 좀 하나 하고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지프리 장소에서 지프리 장소인데요. 지프리 장소가 좀 옮겨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저기서 이제 걸려서 쉬는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제시할 테니까 지프리에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물들 이야기 나오니까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선생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가 됐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광고를 하신 것 같이 역사 속 동학의 얼굴,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궁극적으로 동학이 우리 한국 근대사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또 지난 강좌 때 여기 오늘 강의 주시는 저기 임소연 선생님 책을 받아서 이거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하는 얘기가 거기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사실 이 동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동학을 공부한다거나 동학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연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학을 이은 천도교가 지난 50년 동안 바로 이 역사만 팔아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랬다. 우리 조상이 이랬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좀 식상해합니다. 뭐 또 그 얘기하냐. 우리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고 하는 얘기가 별 차이 있느냐. 그런 거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 줄 때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자기가 늘 잘생겼다고 말하고 다니면 정말 듣기 불편하죠. 참 그래,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근데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해줘도 또 제가 불편해요. 당신은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못 자라고 못생겼냐. 그러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듣기 불편한 겁니다. 동학의 역사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얘기하게 되면 좀 불편할 텐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학의 역사는 이제 15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56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몇 세대 지난 것뿐이 안 되죠.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의 시대, 혹은 5대조, 이렇게 할아버지 정도에서 있었던 일들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근데 바로 이러한 아주 짧은 일천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 한국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상과 종교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국의 근대사는 여러 선생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얘기죠. 바로 이 조선조 후기 이후로 개학이, 그런가 하면 근대력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격동의 시간을 바로 지내왔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격동의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바로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동학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소용돌이를 헤쳐나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한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학이 역사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92년서 93년에 썼던 교조 신원운동. 교조는 수체제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수체제호 전쟁이 조선조 조정에 태포화돼서 대구 관에서 태포를 받고 대구 관덕당이라는 데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거를 풀어달라 하는 운동을 펼친 것이 신원운동이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혁명 혹은 과거 통합 농민혁명 이렇게 말하는데 혁명이 있었고, 거의 1904년에는 갓긴 대화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갓긴 대화운동이라는 것은 많이 못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가면 1919년 3.1 운동을 선대주가 봉합이 되었고, 3.1 운동 이후에 많은 선동의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고 또 죽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회를 조직해가지고 바로 이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것은 들어보면 정말 장황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장황한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조 후기에서 근대 이르기까지 봉건 외세를 물리치고자 운동과 혁명이 일어났었고, 근대적 삶을 실천하자는 개화운동이 일어났고, 일제 식민 침탈로부터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근대 문명 문화를 위한 출판, 문화, 농민, 어린이, 여성, 학계각층의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봉합선조회가 한국 군대사의 중심에서 활동을 했던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봉합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 있어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삶을 이룩하고자 늘 변혁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왔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혁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바로 이 동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시개혁이라는 말이 사실 이 당에 후천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후천개혁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오래전에 썼던 얘기입니다. 선생개혁도 쓰고 후천개혁이 있는데, 수능 선생은 후천개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에 도입 선생의 이론가들이 후천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썼는데, 수능은 다시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이것은 12개국 대의원수 다시개혁 아니었다. 바로 이것은 다시개혁이 나오는 말인데, 용감미사의 안심인가라는 글과 몽중노소 문답가 두 글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2개국 대의원수. 이 12개국은 여러 나라라기보다는 온 세상, 이 온 세상이 대의원수로 지금 막 죽을 고통을 하고 있다. 바로 이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개혁이 이제 필요한 때다. 그래서 다시 개혁이라는 말이 부모를 쓴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얘는 10개인데 하늘을 연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문재인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서울시장 때인가 청계천 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를 할 때 옆에 놨어요. 10개짜리다가 뭡니까? 개천 칠사를 써가지고 개천, 그 하늘이 열린 같이 그렇게 이제 쓴 제가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다. 근데 이 개는 하늘을 연다는 뜻이고, 벽은 땅을 연다는 뜻입니다. 땅과 하늘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이니까, 개벽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의 개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시대적 변천과 함께 새로운 개벽, 새로운 세상을 추구할 때 동양서는 개벽사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이 국천개벽이라는 것인데, 바로 동양의 오래된 개벽 사상이 동학에도 영향을 준 건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하고 손선생은 왜 다시 개벽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동학의 이야기, 해월 최시영 선생의 이야기를 김용옥 선생이 그 시나리오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개벽이라는 영화가 이덕화라는 배우가 해월 선생으로 분장을 해서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도 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동학의 개벽사상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다시는 뭐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을
여러 가지 그 절차 노동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고 다시. 그래서 새로움이 늘 추구되는 것, 새로운 배력이 늘 추구되는 것, 이런 의미가 같이 있고, 그래서 다시 개별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가 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무엇이 우리한테 해소가 있으면 그것이 나이가 되는 거죠. 그 나이가 먼저 스스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야. 새로운 개념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동학의 후예들은 이 세력에 대한 다시개벽에 다짜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 다시개벽이라는 것은 시대 매력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 그대로 하고 시대의 소명과 함께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천개벽 같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다시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학에서의 다시개벽은 그럼으로써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대적인 소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룩하고자 새로운 변혁의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변혁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다시 개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차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서 열어가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조금 변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서 열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보도하고 농민혁명과 같이 투쟁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삶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투쟁도 필요했던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필요했던 것이죠. 즉 궁극적인 그 정신의 목적은 새로운 삶의 변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혁을 위해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민주적 시위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교조 신원 운동은 매우 민주적 시위의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동학교도들이 펼쳤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민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봉건의 억압과 외세의 침략의 한감으로써 진정한 삶을 얻으려는 그런 것이 가보 동학 농민혁명이었고, 변화하는 시대, 참 그 시대는 극변하게 변화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우리 이렇게 못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교실에 이 관연한 남녀가 같이 앉아있을 수도 없는 시대예요. 다 똑같은 옷. 남자는 이런 옷, 여자는 이런 옷, 남자는 이런 머리, 여자는 이런 머리. 그걸 하고 똑같이 앉아있을 시대인데 불과 100년, 150년 사이에 우리는 많은 변혁을 했어요. 바로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일장적인 삶의 양식을 새롭게 변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갑진년이 1904년인데요. 갑진개화, 개혁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진개화, 개혁운동은 뒤에 얘기했습니다만 단발흑이라 그래가지고 상투를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혼만 입고 다니까 이거 위생에 나쁘다. 그래서 이것을 물감 있는 옷을 입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량한복이라는 게 언제부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 개량한복, 여기 오신 분은 지금 한복도 안 계신데 많이 입고 다닙니다. 편하고 좋죠? 근데 바로 이 천도교에서 개량한복을 처음 만들었어요. 사실. 옷걸음을 안 만들었습니다. 옷걸음을 매기가 힘들고 늘어지니까 이 두루마기에다가 뭡니까? 단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옷을 일종의 개량 한복이죠. 생활의 매력입니다. 생활을 어떤 그 삶의 편의와 실용성,
위생 이런 것을 위해서 바꿔나간 것이 갑진개와 개혁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식민일 스탈로부터 벗어난 민족 독립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룬 노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19년의 기미 3.1 독립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도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사회의 근대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현재적 삶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노력, 지금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의식을 바꿔서 근대적 삶을 이 삶 속에다 투여시켜서 생활 속에서 이룩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계몽운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 계몽운동인데 바로 그것이 신문화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동학은 지속적으로 변혁을 위해서 다시 개혁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럼 동학의 어떠한 면이 바로 이러한 역사의 추동력으로 작용을 했는가? 그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은 선생이 내놓은 시천주, 즉 모든 사람이 본원적으로 하늘을 모시고 있다 하는 그 시천주의 가르침에서 이 시천주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양반과 상민과 천민으로 나뉘어지는 신분계급이 의식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본원적인 평등을 이루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시천주의 가르침에서 당시의 민중들이 내가 누구다, 내가 하늘님 모신 사람이다,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앞에 나가서 이 시대의 지옥으로서 당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의 지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각성을 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면 70년대, 80년대 한참 우리나라의 민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그때 대두됐던 것에 민중의 대립이 뭐냐, 대안으로서 허균의 호민론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민론이라는 것이 호균이 쓴 게 있는데, 그것을 그 기초로 해서 역사학자가 그런 것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중과 민중의 차이는 뭐냐? 대중은 다만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라면, 민중은 깨어있는 사람들, 새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것을 민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한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주체적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각성을 하는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역사의 추동력으로서 동학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게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무기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냥 가만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이것을 갖다가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건 천양지차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동력으로 따라만 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각성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 시천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들의 새로운 각성이 바로 이들을 시대의 전면에 나서게 했고, 바로 이 시대의 전면에 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으로써 작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조 실현운동을 하고 광우동항공민운동을 일으켰고, 갑진 개화운동을 해나갔고 3.1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며 신문화운동을 펼쳐나가는 운동으로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을 읽겠습니다. 교조 신원운동, 이 가르침의 원조가 되시는 그분이 어머니에 돌아가시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운동을 펼쳐나간 것을 교조 신원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92년부터 93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공주에서 충청도에서 먼저 했어요. 충청감사 때 어떤 동학교도들이 신원을 해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서 생업을 해라, 관리들에게 동학교도를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글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에 가서 전라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삼내에 가서 했습니다. 삼내는 전주에, 지금 전주에 속해 있으니까 전주에 가깝죠. 삼내가 원래는 당시에 교통의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라고 해요.
그래서 전 전주 사람, 산내 사람들 들었는데 그게 삼거리인데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고 그리 가면 금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전주, 금마, 이리로 다 통하는 게 삼대예요. 그래 거기에 옛날에 삼대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가 있겠지만 삼대역이 있어서 거기에 집결을 해가지고 전라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방장관들에게 해봐야 지방장관들이 교조 신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복합 상소를 합니다. 과거를 보는 선비들로 위장을 하고 올라가서 바로 이 광화문 앞에서 거기서 유생들과 같이 상소문을 보내서 임금이 우리 스승님의 신호를 해달라 하는 걸 보내는 거예요. 당시 고종인데 고종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적당한 대답으로 물려쳐 버리게 되는 거죠. 약속을 그러니까 이 지방장관들이나 임금도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보은 충청북도 보은 장례리라는 곳에서 여기서의 신혼운동을 벌이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 동학연구자들의 기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한 2만 5천, 영국에서는 3만, 또 영국에서는 3만 5천 이렇게 모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보면 3만이 거기에 어떻게 봅니까? 모였다는 거죠. 3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장기에 모여가지고 신혼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전라도 그 위에서도 신혼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1871년에 경상도 강원도죠. 영해 여기가 지금 강원도입니까 경상도인가요? 영해에서 이필제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필제가 난을 일으킬 때 이게 신민에 신민작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871년이니까 이때보다 근 20년 뒤입니다. 근데 이필제가 우리 스승님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동학교도들을 취업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신원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필제가 내는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고 사실은 신원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해부를 접수하고 영해부사인 이정을 한 칼에 죽여버리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원운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원운동을 명분으로 삼은 하나의 별난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5차례만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관리들이 동학은 이단 또 사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금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동학도들을 탄압을 하고 그냥 탄압만 하면 괜찮은데 그 도가 지나쳐서 동학도들을 이유 없이 재물을 빼앗습니다. 이게 핑계가 너무 좋은 거죠. 저 집이 동학하는 집이야 자부다 데려다가 무조건 재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할아버지가 그래요. 옛날 귀여운 자식이 나면은 이름을 무지하게 어려운 한문자로 지어준다고 그래요. 그 웬만한 사람은 돈 모르는 거죠. 근데 당시 지방관이라는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지방관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뭡니까? 뇌물을 써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고부는 거기가 곡창지대니까 거기만 가면 돈을 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뇌물을 써서 가는 겁니다. 그럼 갔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천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였으면 가서 한 3,000냥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고 그걸 어떻게 뽑겠어요? 가자마자 오늘을 받아 동정부 같은 거 뒤져내면서 이놈 불러와라 신간사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는 니들을 내가 알겠다 하고 이러고 권장을 침착하면 돈도 갖다 바치고 쌀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풀려나오는데 이름을 못 읽어요. 왜? 할아버지가 어렵게 지어서. 근데 옆에 사는 이방한테 참 체전상 사토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이름은 그냥 둬라. 그래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렵게 져줬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리들의 행포가 심했던 거죠. 참으로 심했던 때예요. 그런데 동학교도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자부다가 막 재물 뺏고 별짓다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행포를 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교조 신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민생의 문제, 다시 말해서 관리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바로 이러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다 하는 것이 일반 연구자들의 하나의 그 원인입니다. 즉 교조 신원 운동을 바라보는 일반 연구자들의 시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역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민생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동학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탄압을 받고 이로 인해서 재물을 약탈당하고 그래서 어려운 삶은 동학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안 해. 동학. 이제 동학도가 아니야. 그러고 안 작업합니다. 정말 명분이 많이 약화되는 거죠. 다른 걸 걸어 작업하겠지만.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동학을 지키면서 그 탄압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다만 민생의 문제, 탄압의 문제만 아니라 그런 직접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데서는 동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탄압 속에서도 동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교도들은 생각을 했다는 문제로 볼 때 바로 이 탄압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데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교조신원도 바로 이런 뜻이 민생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근원적인 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인 최훈 선생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국법에 의해 가지고 혹세무민이라는 제명으로 사용을 당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교조 손 선생과 해월 선생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보다 상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재판을 해봐야 거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 선생이 썼다는 논학문이니 포동문이니 이런 건 제목만 나오지 그 내용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검결, 칼춤 추는 거 있죠. 그걸 크게 다릅니다. 마치 칼춤 쳐서 반역을 하려고 한다, 뭐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조대비에게, 조대비는 이제 고종이 등극을 했으니까 고종이 나이 22만이면은 그 왕가의 가장 어른이 섭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비가 가장 어리니까 섭정을 하게 되는데 조대비한테 경상감사가 올린 장기에 본다면은 검결이라는 말이 12배나 나와요. 그리고 검결을 완전히 번역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 시대는 검문을 안 쳤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 스승님이 사용을 받으셨으니까 이게 관의 지목을 받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니까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용을 시킬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순선생을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때의 관변 기록 가지고 들여다보고 이 최세훈이라는 사람은 전쟁이었구나. 이건 판결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관변 기록입니다. 그럼 몰아가기, 사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도 난적 옳지 않은 도로는요. 자, 우리가 이 선을 오른손이라고 이걸 왼손 그래요. 이건 옳다의 뜻이고 외다는 그르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좌는 그르다의 뜻입니다. 자도 난적 옳지 않은 도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사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조신원 운동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펴신 이 도가 혹세무민도 자도 난적도 아니다. 바로 이 도학은 올바른 도로서 국가에서 공인해달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생의 문제는 직접적인 문제로 와서 체감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도가 올바른 도다. 그래서 이 감사나 혹은 전라감사나 충청감사나 혹은 임금한테 보내는 그 글 속에 보면 이런 글들이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자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누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운지혜 때 보낸 통용문을 보게 되면 하나는 도를 보존하고 도를 보존한다는 것은 올바른 도로서 이 세상에 변형시켜가지고 그 도에 의한 세상을 이룩하는 거죠. 스승을 존중하기 위하며 또 다른 하나는 도국 안민의 책략을 위해서다라고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대법을 이도 존사하고 도를 보존하고 존사 이의 스승님을 높이고 이리 도국 안민지책 한편으로는 도국 안민의 계통으로서 우리가 교조 신원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명분을 거기다가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교조 신원 운동의 진정한 의의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어서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바르게 펼쳐서 그래서 동학의 가르침이란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이 교조 신원운동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건 지역적이고 그런 것이 본질적인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로 이 교조 신원운동은 단순한 교조, 우리 스승님을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달라 하는 데에서 국한하지를 결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그 가르침이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바른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일본이나 또 서양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청량청결을 이 교주신운동에 내놓습니다. 특히 보호지에부터 그것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보호감이 국가를 훌륭하게 이 균형을 잡은 삶 속에서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야 된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니 옳은 거야. 이것만 고소하는 것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올바른 도를 통해서 바로 이 균형 잡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니까 청량청회와 보호관민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완전히 밝혀지는 않습니다만 광화문 복합상서 때에 서울 시내에 외국인 공간이라든가 외국인 집에 회사가 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니네가 어떡하겠다. 동학교도 누구 이런 식으로 붙여버렸어요. 동학교에서 동학교들이 했다는 일견의 주장이 있고 그것은 동학교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이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이 경기도에 있는 동학교도들이 했을 것이 동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 보호지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청양청회와 보호관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주신원운동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과 의의가 어디 있느냐 단순히 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를 펼침으로 인해서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복된 그런 삶을 일으켜야 된다는 동학의 도를 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나아가서 이 교주신원은 1893년에 2년 3년에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가를 기울이는데 인색했습니다. 사실은 아니다. 그것과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별개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당시 민중들이 민중적 성숙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민중봉기에서부터 시작됐지 그래서 동학의 가르침이 동학의 세계관이 무슨 작용을 했느냐 그럼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부인합니다. 사실은 거기는 상당한 의도도 있고 좀 동학을 떨쳐내려는 동학이 너무 잘난척하니까 떨쳐내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먼저 앞으로 가면은 이게 좀 지나가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는데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훈에서의 신원운동과 금구에서의 신원운동을 구별해서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훈에서는 일컬는 바 온건파인 북적이 주관을 했고 금구에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진 남접에서 했다. 뭐 이렇게 보려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취여라는 기록이 나오는 취여가 뭐냐면 관리들이 전부 수입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취여라고 하는데 그 취여에 보면은 그 어느 그 관리가 기록한 게 이렇게 나와요. 이 한국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원평에서부터 보은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평은 바로 금구 원평입니다. 그러니까 금구 원평에서 보은에 가서 보다 소극적인 북적을 자극해서 청양청회와 보호관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고 하기에 지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아주 상당히 유명한 학자가 보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나오냐면 그것은 오독이었다. 오독. 자료는 잘못 읽었다. 뭐냐? 그 원평은 금구 원평이 아니라 보은에 있는 원평이라는 지역이 또 있다.
그 원평 지역에서 가는 거지 금구에서부터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구 원평 쪽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원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사실 광군들에 막혀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열리고 저기서도 열린 거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성격의 것이고 같이 차명적인 보험을 다 같이 내놨던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보면서 이 교조신론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에 그칠 것이지 이것이 어떤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말씀 본 것과 같이 이러한 교주 신론 운동은 단순한 교주의 신론의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양청이와 보고함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동학개도를 펼치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학혁명과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 동학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년은 1894년입니다. 작년이 가보년이었어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두갑자입니다. 두갑자. 그러니까 12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양은 갑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를 맞이하면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환갑이다. 갑이 돌아왔다. 그래서 한상 제목은 뭐가 됩니까? 지인갑이다. 새로운 갑을 향해서 나간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간다 이 뜻이에요. 지인갑.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잔치를 크게 했는데 사실 동학혁명 100기년 때만큼 전혀 뭡니까? 호응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학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많이 차이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통하겠습니다. 동학혁명입니다. 이 전봉준이 고구에서 봉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롯이 됩니다. 전봉준이 고구 하나를 점령하게 되니까 안핵사가 내려오게 되고 조병갑은 도망가고 새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안핵사라는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주 이 조병갑 버금가는 일을 합니다. 동학교들 잡다가 템을 뺏고 뭐 별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래서 이 전봉준이 다시 무장으로 와서 선화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무장서 기토를 다시 하는 거죠. 기토라는 것은 동학의 조직이 접조직이 있고 포조직이 있습니다. 접이라는 것은 일종의 속인제입니다. 속지제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을 포독했으면 그 사람은 내 접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해서 이 은근시대의 접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점조직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이 날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접조직인데 그 동학교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이사를 안 가죠. 한 군데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마치 그 지역의 적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역. 사실은 이게 속지제가 아니라 속인제인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적이 몇 개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적을 묶어서 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 적은 속인제지만 포는 속지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포를 하면서 대접지라고 말하는데 대접지가 그러면 다른 접주들을 통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접주인데 모든 접을 통과하는 대접주일 뿐이에요. 비상사태가 나면 그 사람들 접수들 모아두는 일을 할 것이 여기서 명령체계 대접주 밑에 접주 있고 이런 지휘체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포다리로 일어나게 돼요. 김동영 포로 일어난다거나 선화정 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포라고 말합니다. 기포란 말은 원래 일반적인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동학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거지. 그래서 무장수 기포라고 여러분들 백산에 가보셨을 거예요. 큰 어른 그 평야에 뭡니까? 한 20m나 될까? 낮은 산입니다, 백산은. 거기서 의지할 수 있는 지형은 그거 하나예요. 큰 평야. 거기에서 군제를 다듬습니다. 전봉준을 동고대령으로 삼고 이렇게 군대 혁명군으로서 한 이후에 기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승승장군에서 전주성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주성은 이 전라도의 수구예요. 전성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럼 서울로 올라오는 게 여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관리들이 큰 걱정거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 다 아시는 민씨 척족들이 세력을 잡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모군란 때 청나라의 후원병을 청해가지고 이 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일본을 쫓아내고 중대를 가고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를 그때 이렇게 제압하고 그 이모군란의 기록을 가지고 다시 청나라에다가 후원병을 청합니다. 우리나라 일 가지고 그 청나라에다가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와 일본은 천진대화를 맺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서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일본에다가 한반도로 같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이 한반도는 일본의 한 야욕으로 인해서, 청나라도 물론 야욕이 있는 거죠. 우리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나라가 싸움밖에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충돌을 갖다 때려부시지 않는가 하면 평양에서 싸움이 붙고, 이래서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경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역이 청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자 청가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성을 점령했던 도학군은 그래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 당시 관군을 몰고 내는 홍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고, 그래서 전투에서 이 도학군들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그 입장에 있는 것이 하나라면, 바로 이 다른 하나는 조정이 청군을 불러들이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우리의 강토로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바로 이 동학은 청나라와 일본의 계획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은 사실이 그 소리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참 이건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불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하야라는 걸 냈습니다. 여기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조하야라는 것이 동학군이 굴욕적으로 맺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그 고민 속에서 맺었다. 근데 굴욕적으로 맺었다면 과연 집강소를 할 수 있었을까? 동학군들이 집강소를 운영했으니까 하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학자들의 얘기죠. 전봉제를 갖다 동학민군의 이 관군과 화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조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즉 동학군이 이제 물러난다. 그런 부담. 그러니 조정은 이제 동학군 갔으니까 청나라, 일본나라 다 다윗나라로 가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고, 그놈들이 무슨 동학군 하러 온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걸 비밀해서 경복궁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민비시에 뭐 이런 사건을 벌리러 들어온 사람들인데 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외서가 물러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앞을 위해서 조정과의 화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하기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전투는 다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전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경대회가 된다든가 나라를 정치해서 무슨 임금이 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루는 보관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왕정을 뒤엎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이룩하려 했느냐,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과 비교할 때 이건 혁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학농민 운동이냐, 동학농민 전쟁이냐, 혁명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란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농민 전쟁이라고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혁명이라는 말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무슨 혁명이라는 서구적 개념의 말을 쓰고 싶으면서 말은 사실 없습니다. 동학 개벽운동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지, 뭐 이것을 뭐 왕정을 물러뜨리고 무슨 정치 체계를 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화약 이후에 바로 이 동학농민들은 53개 그년에 집강소를, 당시 그때는 농민군이 전부 점령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관원들이 없어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나가서 이 민정을 실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민정 자율정 어떤 그 지방자치제가 열어진 것이 집강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강소는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세 가지의 집강소가 있었다. 하나는 농민군이 아주 우세하게 모든 것을 하고
이 관청 사람들은 보조 정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는 거. 또 하나는 관청의 사람들이 우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민들은 거기서 이제 눈치 보면서 보조해주는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전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전라남도 나중가요? 거기는 직감소가 못 들어간다. 직감소가 없었어요. 왜?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를 꽉 잡고 앉아가지고 못 들어오겠습니다. 직감소를 못 되는 유일한 지역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남원 지역은 동학농민들이 어떻게 거세고 셌는지 거기서는 관리들이 벌벌벌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농민들이 강하게 어떤 민정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남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강군과 일본군의 그러나 이 연합 토벌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도학군들이 살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학군들이 남으로 쫓겨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접하고는 충청도 옥천 청산면입니다. 거기에 문바이골이라는, 지금은 문바이골이라는 것은 지명은 남아있습니다만은 한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한산리의 문바이골에 해월 선생이 대도서를 차리고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해월 선생이 각처의 지도자에게 초윤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도서로 모여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무슨 날을 이 얘기가 왔다 그래요. 호랑이가 우리를 물어주기려고 내려온다. 참나무 몽개가 들고 나와서 모두 함께 싸워야 하자. 호랑이가 일본군이 우리를 물어주기로 내려온다. 우리 참나무 몽개를 들고 나와 싸우자. 이건 백범 일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범 선생이 동학교도가 되기 위해서 해월 선생이 계신 것을 찾아왔더니 그 강한 경상도말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고 기록을 해서 어윤민이라는 그 관리가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동학교들이 전부 뭡니까? 이 난민들인 줄 알았더니 점잖고 자신들의 주장을 아주 올바르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4가지를 전에다 올립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빼버려요. 하나는 뭘 빼라? 민씨 척족들을 전부 없애라. 근데 당시 권력한 민씨 척족인데 이 사람이 뭐가지가 2개, 3개, 4개가 아닌 이상 그걸 써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거기 명령 갖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빼버리고 3만 올립니다. 그런 식의 사건으로 봐서는 이게 이때의 청산에서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초임을 받고 온 각 동들에게 해월 선생님이 모두 하루를 구세한 것이 여러분은 전봉균과 협력을 해서 스승의 원한을 풀고 우리 두에 큰 원을 실현하라. 사실 우리가 남접과 북조의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합니다. 남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1892년 동학혁명 당시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특히 해월 선생이 순선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직함이 북적 대도중, 북도중 주인이라는 것뿐이 안 받았어요. 그때 수훈 선생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은 경주의 서북쪽에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경주 서북쪽을 맡아라. 그래서 난 북도중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대도주를 줄 때도 북쪽 주인이라고 해서 대도주를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대라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다가 1894년에 이때에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과격하고 그러한 일군의 사람들이 남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봉균 공채를 보면 그래요. 전봉균 보고 남접과 북접의 접주들은 다 누가 명하냐 하니까 최법턴이 명합니다. 해월 최시학이 전부 그 접주를 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접의 대도주가 따로 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남접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봉균과 협력을 해서 바로 이 일을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남북접이 하나가 되는 일컬음과 이것은 총기포령을 내는 겁니다. 총기포령. 이것이 제2기포라고 하는데 제2기포라는 말도 맞죠. 근데 정확한 말은 총기포령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에 가면은 청산 마을 입구에 비석거리가 있는데 비석거리에 한국중앙정부에서 세운 동학경공체 제2기포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2포라고 총포라고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는 작은 주석들이 주르르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에 무슨 어디 지방 가면 다 있죠. 선정비 이런 게 있죠. 선정비 현감이나 구원수나 이 사람들이 정치 잘했다고 정치 잘했든 못했든 불망의 선정비 세워줍니다. 그 중에는 민복은 대장으로 동학교도들을 많이 잡아서 그래서 군수가 된 사람 비석도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귀포령 비석에 그 비석이 하나 서 있는 그런 그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포령을 내게 되고 그래서 최시직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에게 동학군들이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세성산이 목천에 있는 산입니다. 흑성산 저쪽 있고 바로 이 세성산은 좀 커요. 세성산은 크진 않은데 지형이 기가 막힙니다. 계속 올라가고 끝에는 낭떠러져요. 끝에는 낭떠러집니다. 근데 그 계속 올라간 그 위에다가 동학군들이 뭡니까? 진을 쳤어요. 근데 남쪽에서 아래부터 그 신식무기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모두 선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금치 전투, 뭐 이런 공기는 아주 우금치 크게 피한 거죠. 북실 전투, 이건 본 북실이라는 곳에서의 2,000명 이상이 몰살을 하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북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12북실이 있는데 외북실, 내북실이 있어요. 외북실 쪽에서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야 그들이 완전히 죽습니다. 바로 이렇듯 크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학농민이라는 것을 봐서 더학혁명, 더학농민혁명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뜻을 성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총기포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일본에 내려오니까 일본과 외적과 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혁명은 다른 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권운동이고 항일 투쟁으로서 의미를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혁명에 희생된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그 국권 항일의 모습을 독립 유공자가 못됐어요. 명예회복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병은 독립 유공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의 침탈에 어떤 그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권 회복 운동이고 나아가서는 항일 투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1904년에 갑진개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아직은 이때가 천도교로 인물을 바꾸기 전이고 아직은 동아민족이고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일본으로 망명가 있던 그 시절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상륙해서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아군이 물러갔으니까 철수를 하라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하고 내정 개혁을 요구합니다. 내정 개혁을 해라.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빚가 없대기예요. 일본에 뭐 하라고 대표되는 거예요. 경북군경병력이 점령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공사 외국 공사들에게 이것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뜻이 없어요. 자기들도 어떻게 이 조선을 뺐을까? 요거만 뜻이 있지 우리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던 거죠. 그래서 정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거절하자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인시 정권을 파괴하고 국군 기무처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이 국군 기무처의 김홍집을 거기에 장으로 삼고 이 대학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94년에 가보경제입니다. 경미한 반국이죠. 가보경제라는 것입니다. 가보경제라. 그러면서 이 수많은 개혁을 사실 합니다. 가보경제 뭐 보면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개혁을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씨 세력이 러시아와 힘을 합해서 청나라 지금 올라왔으니까 일본을 몰아내라고 하자 바로 새로 부임한 일본의 공사가 왕비 민비를 명성황후로 시하고 시라는 글자는 원래 임금 죽일 시자입니다. 사람 죽이는 살인이지만 임금을 죽일 때는 시해라고 해요. 왕비를 죽였으니까 시해죠. 그래서 개혁이 바로 이 일본의 뜻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도 단발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일본이 개입해서 단발령을 내니까 저거는 머리 까는 것은 이건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다.
전부 거부했습니다. 이때는 거부했었죠. 거부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이 가부개혁이라는 개혁을 해낸 근대적 삶으로 개혁을 해낸 시의성과 당위성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 세력이 일본 무력의 의지를 의지했다는 그런 제약성 때문에 반일, 반侵략을 그것을 생각했던 국민들,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부개혁에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자를 전부 짚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율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일본 무력에 의존해서 됐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 청나라가 이 물러나고 한반도는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망명주의는 노암석병 선생이 동학의 3세 그룹인데 바로 이 머지않아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울 것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견하고 동학조직을 동원해서 정부를 개혁하는 동시에 개화 혁신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실 때 물 갈아 먹으면은 설사하고 배 아프죠. 그때 먹는 약이 뭡니까? 정로환이죠, 그렇죠? 정로환. 근데 정로환의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벌할 정자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약인데 러시아를 정벌할 때 먹었던 약이에요. 정벌할 정자인데 그게 두 인면을 빼버리니까 바를 정자가 돼서 정로환이 된다. 뭐 그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나왔답니다. 물갈 먹으면 좋은 약이 있죠. 이렇게 러시아적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혁신운동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승전국이 돼가지고 일본과 러시아 싸울 때 그래서 그 지선을 잡고 우리의 어떤 그 국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된 거죠. 그래서 동학의 왕부들을 일본으로 돌려가지고 민회를 조직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회의 이름을 대동회는 이게 원래 유교의 이름입니다. 이게 중립회를 이어서 진보회로 바꾸고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진보회라는 것으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종래 상발적인 모임을 없애버리고 수많은 그 동학도들을 8월 30일에 이 모여서 일시에 계획 걸기를 하도록 지령을 의암 선생님께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령에 의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단발흑이 머리 상투를 짜고 그리고 옷을 개량을 해서 입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부개혁과 국정의 세시를 부르짖게 됩니다. 정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시 상투를 짜는 사람이 하루 사이에 10,000명이 넘고 며칠 사이에 근 20만 명이나 참가를 했다. 다시 말해서 민비 시해 이후에 국가에서 내린 단발령과는 그 호응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때는 거부했고 사실 상투라는 것은 상투를 짜르면 이건 변발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오락해 버리게 된다. 상투를 짜르니 내 머리를 자르라. 이러한 그 당시의 유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교도들이 이렇듯 많이 참석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개혁의 필연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광복정부에서 진보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고 그래서 갑진개혁을 주도한 그 진보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여러 각지에서 지방정역을 설치하고 정계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때 나왔던 것이 민폐제거와 무명잡수의 혁파. 그때나 저때나 세금이 많으면 살기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 전부 이게 덧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잡수를 혁파하고 나와서 부패한 정부를 탄핵하고 교육과 산업의 도움을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진보의 정체가 바로 이 갑오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켰던 그 동학의 후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 다원나무니 군대를 출동시켜서 진압을 하는 한편 일본과 교섭해서 또 이때 일본을 또 끌어들이는 거죠. 갑오동학 혁명때 같이 동학 포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국 당시 조정 사람들이 참으로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먹으러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대면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지방에서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때 구타, 살상, 뭐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서 이 한지에서 평안도 태천에서 수백 명의 동학병들이 쫓겨가다가 고치강이라는 데서 빠져서 전부 물에 빠져있는 것을 수백 명이 이렇게 죽는 익사사고가 납니다. 고치강 그 사고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몇백 명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도망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7.1단체인 일지대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7.1단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는 일본의 보험에서 겨우 간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진보회가 크게 일어나는데, 진보회 회장이 나오면 이용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용구가 의암 선생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표적인 친일파가 되는 거죠. 왜 친일파가 됐느냐? 바로 이 일진회가 이용구를 만나서 얘기해요. 정부가 동학평양 투어 때같이 일본군 합동으로 진보를 소통할 방침이니 살아남는 일은 이 진보회가 일진회가 합동하는 일뿐이구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그대로 이용구가 넘어갑니다. 유혹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유라는 글자는 빼어날 숫자, 말씀을 옆에다 빼어날 숫자예요. 말을 잘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꼬아내는 사람이에요. 혹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이럴까 저럴까 혹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당하는 사람도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고개 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글씨로 딱 나와요. 이게 한쪽만 굳건해도 이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연구 사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용과 이만의 셔럭에서 동학을 배신하고 일진의 요구대로 10월 13일에 진보회를 일진과 합동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7일째 일진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각종 개혁을 주된 진보회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개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진 개혁이 좌절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큼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진 내내 이 개혁 혁신운동이 이용의 배신으로 비록 좌절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그런 데서 놀라운 민권의 신상과 문화혁명의 개혁 의지를 보였던 그러한 큰 의지를 지닌 혁신운동이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용의 배신을 늦게 의암 선생님께서 알고서 1905년 아직 일본에 있을 때입니다. 12월 1일 날을 기해서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를 하는 동시에 천도교와 일진회가의 일체 관계를 끊게 하고 친일파와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요인도를 비롯한 친일파를 전부 천도교가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때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의암선동이는 사흘 만에 굶어주는 거다. 우리가 재산이 많으니까 다 갖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고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감히 안 될 건 잘라내야 됩니다. 이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끼고 있다고 우리 tuk담이 이런 거 같아요. 끼고 있다고 고름이 살되느냐? 그건 터트려서 고름을 짜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프더라도 돼, 당장. 그겁니다. 딱 잘라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못한 바로 이 일진의 일당을 전부 출교 처분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이렇듯 이런 과정 속에서 동학이 천도교라는 이름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과 천도교를 한간에서 많이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동학의 개파라는 것들이 개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상주동학교라든가 무슨 수문교라든가 그때 동학시대에 나온 개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1920년대 30년대 다 나온 겁니다. 이게 1910년대 23년대 나왔기 때문에 천도교 시대에 동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만들었던 것이지 결코 무슨 동학이 아닙니다. 근데 편의상 동학개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청림교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동학개파라고 이름을 붙인 건 잘못 붙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그래서 이 비록 천도이나 우리 공부했죠. 도수천도이나 학은 바로 동학이다. 학즉 동학이다. 라는 그 수훈 재경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학을 천도로 갖고 천도를 펼쳐나가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천도, 그렇죠. 학은 동학,
교로서는 천덕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수도지 이별아, 중명이 그러죠. 도를 닦는 것은 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공부해 나가는 건 도다. 즉 종교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1882년에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호를 받아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종교 선포가 종교가 허용이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게 되니까 소비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부하대라는 이름으로서 계속 자본안정으로 해가지고 탄압을 받으니까 우리도 종교의 이름으로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떳떳하게 나온 거죠. 일본을 갈 때는 몰래 갔지만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부산도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환영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이것은 이제 종교로서 당당하게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탄압할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10년에 일제로부터 강제 합병이 되면서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에는 사회단체와 정치단체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교육단체와 종교단체가 나뉘어놨습니다. 만약에 동학이 천덕이라는 이름을 안 바뀌었으면 그때 더 탄압을 받고 없어졌어요. 근데 종교단체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3.1 독립운동도 익힐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3.1 독립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정술국치 1910년에 정술연입대 이후에 천종일은 의원선생의 시절에 10년간 공면을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실 개벽사라는 잡지를 만들고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찍습니다. 보성이라는 말도 천덕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보성사. 그런데 그 때에 들어놓은 인쇄기가 당대 최고의 최신형 인쇄기입니다. 최신형 인쇄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조선 총독부가 와서 일을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사들이 와서 뭡니까? 널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찍습니까? 독립선언문을 찍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놓고 그러한 인사를 돌리면서 문화운동도 할 겸 훗날 독립선언서를 찍는 그러한 것으로서 혹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1919년 이후에 1910년에 한일합병이 된 이후에 9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힘을 기르고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거사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성사 같은 것을 세우고 그런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의동, 봉황각에 지금 의동도 지금도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때는 말도 못하는 아주 시골입니다. 경기도 양주고 아주 산속인데 거기다 몇만 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봉황각을 설립하고 지방의 대표들을 500명 가까운 인원을 7차례에 걸쳐 49회 수련을 시킵니다. 수련을 통해서 강인한 정치를 키워서 바로 이들로 인해서 독립운동의 자원을 상승했던 거죠. 그래서 자강한 조미료 정신과 함께 독립 정치를 기르게 했고 그날 바로 이들이 각 지방에서 독립운동의 거사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거죠. 그런가 하면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금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도교 대교당이 가버렸지만 그보다 2배의 큰 교당을 지으려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의암 선생님 2배 크기입니다. 꼭. 그런데 조선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반으로 줄이면서 요새 무슨 교회 다닐 때 무슨 성금 내는 거 있죠. 건축 성금 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절일 때 불사하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당을 지으니 교도들, 전국 교도들 돈을 벌어라. 그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부는 교당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독립자금에서 묻어둡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고 요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승원 선생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독교에다가 5,000원, 오늘로 말하면
45개 가까운 돈을 선뜻 줄 수 있는 자금을 가졌던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교도라요 기일은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간 광복 특별 기도를 행하라. 새벽 5시 하고 저녁 9시 의암선배인 선생이 천도교로 종교 이름을 바꾸면서 서양의 종교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종교 집회라는 게 서양 같지가 않았죠. 무슨 뭐 설법제라든가 인등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또 초하루와 보름치에 모임을 가지고 이랬어요. 그런 것을 교당을 짓는 겁니다. 교당을 짓는 서양식 방법을 택해온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일주일이라는 게 있으면 일요일날 쉬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일요일날 시일이라 해가지고 시일을 보게 됩니다. 즉 종교 의식을 집단 종교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미라 그래가지고 그 밥 지을 때 한 숟가락씩 떠옵니다. 식구마다. 근데 한 숟가락씩 떠서 그것을 가지고서 백미로 환산해서 천도교 보다가 갖다 내는 겁니다. 성미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학 시대부터 있었던 신고, 주문, 청수 이걸 그대로 받아서 오관이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오관을 지정해가지고 신앙이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이 오관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하나로서 특별 기도라는 게 생겼어요.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가만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그 영어를 하는 것이죠. 40일간의 광복 특별 기도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2월 언니가 일본에 있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뭐 이 독립 그 선언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네? 28의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윌슨의 자주독립에 의해서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1월 5일부터 이렇게 특별기도에 명령을 내렸고 특히 여기는 우리 안 나옵니다만은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버리기 시작을 하고 창씨개명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1938년 이때에 천도교의 4세 요주인 슈남 강인호 선생이 무인별의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 교구에 등사기를 마련하고 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거사할 그 어떤 방침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를 하고 도덕적 민족이 나이라는 의미로 개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분파적으로 하지 않고 일어나 한다.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주장이 서로 달라서 주장 가지고 쌈박질 하다 보면 번뜻이 흐려지기 쉽죠. 비폭력 무장지로 할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독립선언문이나 독립3.15운동이 비판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약했다. 근데 사실은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동학의 정신이 큰 담겨 있어요. 너를 이기고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거기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암서에 있었지만 의암 선생이 직도를 받았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다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인류 공용의 발전이 되는 거지. 어저께 다 배웠잖아요. 인류 공용 발전인지. 너를 이기고 내가 사는 건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폭력 무장으로 할 것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세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러고는 3.1 독립운동은 바로 인류 역사상 누려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천도교라는 한 종단이 주축이 되었지만 당시 천도교는 일설에 300만이라고 해요. 2천만 동포에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300만은 아니랍니다. 200만 정도라고 합니다. 100만은 더 뻥을 튀겼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인구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듯이 좀 100만원 뻥을 튀긴 건데 200만인데 근데 기독교는 20만입니다. 사실 10배가 넘는 그러한 그 인구였어요. 종교 인구였는데 혼자만 안 된다 이것은. 우리는 흔히 신도가 많으면 그 종단이 어떤 그 중심의 종교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다종교 사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천도교라는 종단이 주축이 되었지만 민족의 이름으로
교파와 종교를 초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던 것이죠. 대남강의 이승원 선생을 통해서 감리와 장교가 참가를 했고 불교의 한용원 선생과 배경성 스님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 만해 선생에 관해서는 만해 스님에 대해서 지금 백담사라고 하면 아주 난립니다. 대단합니다. 만해 마을 있죠. 거기서 무슨 학술단체가 세미나 한 번 안 하면 학술단체 이름도 없는 단체 같고 문학단체가 거기 가서 문학행사 한 번 안 하면 그 문학단체 이름도 없는 단체 같이 돼 있어요. 그만큼 아주 괜찮습니다. 일제히 뭡니까? 만해 선양 사업이죠. 그게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만해 선생은. 저기 보면 시무장 가보셨죠? 거기는 이 사람 이분은 이 집이 남양을 줘야 되는데 나는 총각 보기 싫다고 뒤돌아섰어요. 뒤돌아진 이게 바로 이 시무장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다 훌륭했던 당대에 훌륭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뜻을 같이 모아줬고 인류 역사상 이러한 그 정도가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가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3.1 독립운동이 가열이 되면서 인사들이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바로 이러한 뜻이 모여져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우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당시에 7개 정도가 국내에서 생겼습니다. 가장 활발하고 끝까지 항치사의 임시정부죠. 그 7개 임시정부 중에서 의암 선배의 선생을 대통령으로 취재한 데가 4군데입니다. 4군데에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그때 대통령이라서 오늘의 대통령과 의미가 같으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때 쭉 나왔으니까 지금 이미 뭐 오늘 이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말하고 프레지던트의 번역어인 대통령과 같은 말이라는 그런 그 논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는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데 의암 선생은 감옥에서 병을 얻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거의 돌아가시게 되니까 내보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여하튼 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바로 이 임시정부의 활약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오늘 좀 길어지는데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독립은 윤봉길 의사 때문에 독립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 회담이 열려서 그때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뭡니까? 독립국으로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때 여기 참가한 것이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개석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뭐 이쁘다고 우리나라 뭐 이쁘다고 독립보장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모임은 뭐냐? 그 회담의 취지는 뭐냐? 일본이 이제 그 폐망할 것이다. 폐망을 다 예견하고 있었어요. 1943년에. 폐망을 하면 패전국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입니다.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니까. 그럼 그걸 순순히 주겠습니까? 우리가 논하가 돼야지. 강대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신탁 통치하려는 것이 거기에 회의의 저간에 깔려있는 속셈일 뿐이에요. 그랬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기에서 당시 총재를 만납니다. 그게 1943년 10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문건이 몇 해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 문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 가서 우리 독립을 지지해달라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개석 총재의 말이 1932년에 홍보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사와 같은 그러한 인류의 빛과 같은 분이 있는 그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굳게 약속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윤봉길 의사가 독립을 지켰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어느 학자가. 틀린 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본다면 임시정부의 발현은
3.1 독립운동에 의해서 한 것이고 3.1 독립운동은 세 종교가 큰 종교가 합쳐서 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에 후속이 임시정부가 일어났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당시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주권과 외교력 활동을 임시정부가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한 사람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지 않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에서 저절로 얻어진 겁니다. 이건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임시정부나 이 임시정부에 키우는 독립군의 활동이라든가 이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고 그럼으로써 얻어들인 새로운 그러한 다시 찾은 빛이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임시정부와 이 3.1 독립 정신이 훗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기초가 돼서 우리 헌법의 제일 앞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식문화 운동도 조금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죠. 쉬어도 졸렸고, 그냥 해도 졸렸고 할 테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바로 3.1 독립운동 이후에 민족의 문명의식 고치와 새로운 문명 문화를 통한 민족 정신을 함양을 위해서 이 천도교가 거국적인 식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식문화운동은 청년운동, 출판문화운동, 공동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청년 어린이운 이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문화운동을 펼쳤습니다. 청년운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천도교가 3.1 독립운동으로 중요 교육자들이 투옥이 돼서 감옥에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소 이후에 병으로 죽거나 많은 주도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백에 면치 못하면 이 난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그 작은 숫자에 아주 당대의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년 교리 연구회를 처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운동을 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벽사를 설립해서 이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잡지인 월간 개벽 잡지를 만듭니다. 개벽 잡지 이건 정말 중요한 잡지입니다. 당시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제가 총독을 바꾸면서 무슨 정책을 치느냐? 회유 정책을 칩니다. 그래서 그전에 무단 통치를 했는데 문화 정책을 베풀겠다. 이런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다소 허용해 줍니다. 언론의 자유? 여러분들 1980년대에 언론 자유 없었어요. 그때 출판사 하려면 허가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잡지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잡지 허가 안 내줬어요. 80년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력도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성 잡지이죠. 주부생활, 엘레강스, 여성동화 이게 6종이가 있었어요. 다른 잡지는 허가를 안 하니까 그 6잡지가 전국을 커버해서 그때 그 잡지가 무지하게 팔렸어요. 말도 못하게 팔렸습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면 포항을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잡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학잡지도 수없이 나오고. 그러듯이 1919년 이후에 이런 언론의 자유가 다소 허용이 되니까 맡겼던 본문이 터지듯이 창조라든가 무슨 이 수많은 문예지들 있죠. 백조라든가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최초의 종합잡지 개벽을 천도교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개벽은 단순한 이런 잡지가 아니라 매우 전방위적인 문화잡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청년선의 사업으로 청년의 성대를 지속해서 선언운동을 하고 그래서 비밀리에 하일 핵심적으로서 오신당 우리 수훈 선생이 오신즉 여신이라는 신복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신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개벽을 통한 이 출판문화운동인데 바로 이
개벽지를 하면서 출판문화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개벽은 밝은 정신이 개벽이라는 말이 뜻이 천덕의 이용을 두는 것이고, 그러나 종교적 세책을 전혀 끼지 않고 사회, 대중개명, 문학, 우리가 잘 아는 김서울의 진달래도 개벽에 맡겨졌어요. 김서울이 2년생인데 1922년 나이 20에 발표한 시가 진달래입니다. 그때 발표한 시가 그냥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개벽은 뭐 영상섭에 뭐 패런실에 청개하고 이게 다 여기 발표됐던 겁니다. 그다음 민중지로서 특징을 보이고 민중을 위한 민중의 잡지로서 자천하고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항일 민족 저항잡지로서 수많은 권한을 해요. 창간호가 압수당해서 인쇼를 내게 됩니다. 창간호가 표지가 보면요, 우리나라 한반도인데 한반도가 호랑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네가 무슨 호랑이냐? 그래서 토끼 모양이 무슨 호랑이냐? 이 시를 걸고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발매금지가 34회고 삭제 벌금 정관들의 탄압이 잇따르게 됐고, 초기 4년 동안 발행 건수가 43만 4천여 정도인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되는 11만 2천여 원이 압수를 당하는 그러한 탄압을 받은 잡지입니다. 개명이 1920년에 발행 문제를 당한 이후에 별건권, 해성, 제1선, 중성, 세번 이런 잡지들이 나오고, 또 계층적 독자에서 어린이지, 학생지, 여성지, 농민지 이런 잡지들이 나오면서 천덕의 출판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어린이운동은 천덕의 어린이운동을 위해서 1920년 5월 1일에 청년을 위해서 청년의 소년을 설립니다. 전국 순회과정을 다니고, 김진선 선생은 이론을 제시하고 방정환 선생은 실제 실천적으로 이것을 시행했고, 그래서 어린이 정서 함양과 청소년의 윤리적 등등의 지위를 위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왔는데, 사실 어린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1920년대 초에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어린이라는 말을 전국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방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라는 존칭에 많이 적죠, 이것은. 그래서 다음에 1922년 5월에 천덕의 소년의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어린이날을 선포하게 되고, 어린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어린이날을 바로 이 천덕의 어린이 운동회에서 제정이 됐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범사회운동으로 확산을 해서 바로 이것이 소년조선운동협회를 조직하고, 또 천덕의당에서 설치해서 5월 1일 어린이날로 선포를 하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헌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실 조선전 때에 전해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는 어린이로서의 인격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신교육 운동은 보수적 민족주의가 한학 위주의 국학문에 집착을 하면서 바로 신교육을 내세에 주장하는 것이다. 받으면 안 된다. 사실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서당 다니면서 시골에서 한학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대학원 다닐 때 민족문화지키위원회 부교변호사를 생겨서 거기 공부하러 이제 시험을 보고 갔어요. 2기생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구과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두루마기 입고 떡고물 이렇게 머리다 총각이 와서 좀 봤어요. 그 사람은 한국은 선생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서당만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왜? 한문 번역하는 시험을 냈는데 한글을 몰라요. 답을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부안 사람입니다. 그쪽 부안 사람들이 매다서 이 떡고물이가 매다서 처음 봤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들어와서 우리보다 10년 안 했는데 지금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랬었는데, 여기에 반해서 천덕이는 진보적 민족주의는 신교육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선배희 선생이 일본에 망명하고 있을 때는 64년에 국내 유수한 젊은이들을
일본에 불러다 유학을 시켰어요. 아는 게 신다 이거예요. 그때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그때 이 천덕의 장학생으로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천덕에 안 해도 그만이야. 와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뭔 천덕으로 하려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의 많은 지식인들이 천덕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육의 어떤 힘이었죠. 그러면서 황성신문에서 사라는 건 감사한다 이거죠. 선명희 씨, 수구이 교류 선명희 씨가 교육에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논설이 실릴 정도로 이렇게 높았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많은 신경운동을 일으켰고, 지금 천덕에는 학교, 운영하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합니다. 근데 이때 보성정문학교, 다시 말해서 오늘의 고려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덕여학교, 동덕여대를 운영을 했어요. 용산에서 양명학교와 성덕학교를 했고, 마포에서 보창학교와 사모보성중학교를 했고, 청파대에서 문창보통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문창보통학교 교장이 우리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얘기해서 제 귀에 못이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청주에 종합학교를 설립했고, 안동에 봉양을 설립했고, 천천에 봉양학교를 했고, 이렇고 전주에 장로학교, 대구의 변화학교, 명신여학교, 이런 31개 학교를 전국에 운영을 했고, 또 전국에 야가 감수선을 줘서 문명 대치 등 민중교육 내지 민족교육에 큰 공을 했어요. 우리가 군대 갈 때 수영연대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원서 갖고 신청원서 떨어지면 다시 집에 가요. 머리 깎고 집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한글 시험 봤어요. 그때만 해도 문명이 인구가 많아서 한글 못 쓰면 집에 가라고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때는 방위가 없을 때니까 한글 모른다고 방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못 돌려보냈어요. 그거 왜 없었어요? 방위가 여기 있는 모양입니다. 방위 분명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크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 문명이 떨어졌겠어요? 많았겠어요? 이런 것을 했던 것이죠. 바로 11운동이 민족함께 다시 민족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계의 느낌을 가르치던 중요한 민족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기해야 됩니다. 바로 이 동학천덕에는 시천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개벽을 통해 다시 개벽 정신, 그것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자연의 삶을 일으켜보자 수없이 많은 그 운동을 이끌어온 주체다. 제가 이 동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학 얘기를 너무 잘하고 해서 참으로 명분스럽습니다. 그리고 더욱 명분스러운 것은 이러한 훌륭한 소년들 뒤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너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더 부끄럽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질문 안 받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또 가려고 그랬더니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시간이 안 되네요. 8시 35분이니까 한 10분도 안 갔습니다. 전부 다 아시는 말씀들이라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참 많이 운영했었는데 그 학교를 갖다가 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됐죠?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족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였습니다. 천덕이가 분열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꼭 유혹에 넘어가서 협조하는 부류와 조건 다툼으로 보이지만 바깥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당시의 시대에 대한 어떤 테러의 문제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힘이 약화되는 게 분명합니다. 힘이 약화돼요. 그저께 제가 텔레비를 우연히 봤는데요. 텔레비를 잘 못 보는데 켰는데 녹두꽃 추가해서
시다 큐바의 천도교인들이 가서 독립운동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큐바의 독립운동이 열기가 식은 것은 천도교가 친일을 해서 그랬다라고 내레이션이 나고 어느 학자가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가 분열을 시켜서 일부 친일하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친일하고 만나고 항의. 근데 큐바에서의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이 열기가 식은 것은 천덕의 세가 약해지기 시작한 그런 거예요. 지원이 없어지니까. 왜 약해졌습니까? 분열을 일어나서 싸움박질을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열심히 떨어지는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사실 보성정부는 이 민족의 학교니까 천도회가 아무런 적은 없이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이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김성수, 인천 그쪽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넘기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그 동도 학원 같은 것도 조동식 박사가 한테 다시 가게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금 유명한 학교가 없습니다. 네. 크게 해주시죠. 지금 그 일본의 전범 세력이나 반성하지 않는 그룹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시간에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그들이 진정 뉘쳐야 됩니다. 정말 뉘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복수가 최선의 길은 아니고 뉘칠 수 있는 어떤 길이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치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요즘도 뭐 국민총궐기 뭐 이런 것들 뉴스를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과격하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보험치료에서는 어윤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점잖은 폭도들이 아니라 점잖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어윤중이 정부, 조선 정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네. 돌아가서 생활에 종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을 들어주겠다.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책임감 없는 그러한 뭘 했던 거예요, 사실. 참 그 당시에 그 정권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참 불행했던 사실이죠. 그러네요. 그 민중들은 그 굉장히 점잖게 자신들의 어떤 생존권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점잖게 요구했던 전봉준을 통해서 이제 극렬하게 요구했던 결과는 똑같은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래의 방법으로서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고부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조명갑의 해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 사실 도원에서만이 아니고 공주와 상대에서 할 때도 회월 선생이 성망지사 우러러볼 수 있는 점잖은 성비의 타입의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단자를 가지더라. 의성단자.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가지더라게 하는 거예요. 가서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점잖게 우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감사가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평화적 시위를 했던 것이 조조 신문 운동이었습니다. 네. 사강까지 쭉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강에 와가지고 동학이 천도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민족이라는 말이 붙어있고 그럼 서원 선생이 깨달은 것은 시천주인데 이게 해월과 의왕을 붙이면서 굉장히 작은 개념으로 지금 열매가 작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얘기해야지
민족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우리의 상황이 어떤 국가와 민족적 상황이었죠. 손 선생이 시천주를 천명을 하면서 첫 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당시도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어떤 그 봉건 정치의 어떤 부패함과 어떤 그 서양 세력의 침략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위기의 시대를 어떤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계층이 아니고 상층 계층과 하층 계층 모두가 같이 시물 앞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게 손 선생의 생각이거든요. 그걸 다시 요약적으로 하면 그 민족의 단위로서 국가의 단위로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했는데 의암 선생이나 해월 선생이 인류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역사적 계제가 안 된 거죠. 축소됐다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축소됐다고 보면서 조금 좀 지나친 생각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원래 시천주라는 게 인류 평화를 위한 건데 시국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한국의 그런 현실적으로 적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적용을 시켰다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야레이 도나라는 천독의 이론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 선생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근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해석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컬럼과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들어서서 손 선생이나 해월 선생이나 의암 선생의 가르침은 근대성을 뛰어넘는 자리에 또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성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본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한복을 입을 수 있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입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끔 옷을 입혀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한복을 입었다, 양복을 입었다 해서 내 코가 두 개가 되고 내 입이 두 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본질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의 가르침을 경이라 성인지 은경이라 한 이유는 광고를 꿰뚫을 수 있는 근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또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도 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무궁이 열려있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 치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고맙습니다.